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요. 신용분석사 2부 제1편 바로 재무분석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어떤 수업이든 마찬가지죠. 그 수업에서 배우는 가장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획하고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3페이지에는 도대체 재무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분석을 통해서요. 어떤 기업의 신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업이 지금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자금에 대한 정보 아니면 기업의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뭐겠어요?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건 바로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죠.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약해 놓은, 특히 자금의 흐름의 관점에서 집약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반 정보는 일단 재무제표를 빼고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그 기업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해독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유의미한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이라든가 계정 과목들을요, 약간의 산식으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요,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니면 그 기업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타 기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무제표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재가공해서 일정한 비율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해서 재무비율 분석 또는 그냥 재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무 분석은 그러니까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분석이 재무제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추가적인 가공 없이 확인하는 일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무 분석 또는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좀 더 큰 범위예요. 재무제표 분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기타 계량화된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재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분석은요, 기업을 뭐에 대해 무슨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한 거냐면 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을 어떻게 빌려오고 아니면 어떻게 조달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자금 흐름으로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기업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바로 그 기업의 즉 어떻게 보면 재무 이외의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경영분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영분석에는요, 단순히 그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는 재무 관점 이외의 관점에서 그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영분석에는 기업 내부 말고 외부도 보는 게 있어요. 기업 외부를 본다는 건 뭐냐?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이제 사양산업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미래의 전도유망 산업에 해당되는 건지 볼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그 가장 주력 제품, 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면밀히 확인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 제품을 만들고 활동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영 활동을 하는 그 시장 전반의 상황, 요즘은 뭐 소비자들의 물가지수가 어떤지, 돈을 잘 빌려 쓸 수 있는 금융 활동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도 즉 기업 외부의 관점으로 관찰을 해서 그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게 경영 분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경영 분석이라는 것과 재무 쪽 관련된 분석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 분석은 그 밖에도 뭐 다양하죠. 기업 CEO에 대한 사회적 평판, 아니면 기업 CEO에 대한 뭐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양 말고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경영 분석에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재무제표 분석이나 재무 분석은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즉 수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재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무 분석과 관련된 것들 하고요, 경영 분석과 관련된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기업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상태? 신용의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용분석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경영분석이라는 게 기업 CEO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든가 국가 전반의 경영 환경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업을 물론 바라보는 것도 나름 유의미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 기업 자체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 기업을 평가하는 건 약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분석에서 그것이 수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무분석과 그 재무제표 분석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두 가지의 장점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장점은 객관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IFRS라든가 가트라든가 기업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일련의 방법, 저희 신용분석사는 이제 가트를 보죠. 바로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회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자금 흐름을 집계해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돈을 효과적으로 쓰네, 아는 얘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네, 이렇게 상호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어떠한 내용보다도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아 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분석에 대한 단점은 뭐냐? 저희 5페이지에 제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드렸죠. 첫째, 재무분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의 신용 상태 확인할 필요 없고요. 지금 신용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돈을 다시 갚을 때, 아니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그 미래의 상태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게 재무 분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즉,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3년 뒤에 얘가 갚을 수 있는 놈인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 4년 뒤에 정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쯤 회수해도 얘는 존재할 앤가? 이런 미래 시점에 대한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무 분석은 그래서 미래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가 들여다보는 게 뭐다? 재무제표다. 근데 재무제표는 뭐다? 바로 과거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물론 과거의 활동 없이 미래가 없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영세한 벤처기업이지만 조만간 크게 붐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에게 그 회사들이 아직 열악할 때 너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나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고의로 돈을 빌려주고 분명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그런 회사를 다 알짜 회사를 찾아가지고 돈을 미리 빌려준 다음에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용분석사가 갖춰야 될, 신용분석사가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잘 나가는 회사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안 나가는 회사에겐 돈을 안 빌려준다. 이거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다. 아니면 굳이 신용분석사의 캐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럴 수 있겠죠. 따라서 미래의 관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수행했던 재무제표의 상황만을 가지고 미래를 진단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분명 재무제표 분석이나 재무분석은 가트라는 방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비슷한 처리를 해서 자금을 자신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제시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를 처리하는 회계 방법이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마다 자신들이 이걸 R&D로 분류해야 될지 아니면 인건비로 분류할지가 나름대로 그 업종마다의 어떤 관례, 꼭 규정이 있지 않더라도 관례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이한 업종에 신용을 분석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꼭 A라는 전자회사와 B라는 전자회사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나 이렇게만 비교할 수 있는 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는 섬유회사에서 찾아오고 오후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음식점에서 찾아왔는데 이 세 회사 중에서 한 회사에만 대출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도대체 그럴 때 어느 회사가 더 신용이 좋다라고 해야 되느냐를 사실 회계장부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그것은 뭐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라는 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마다 상이한 회계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 있는 내용의 분석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재무제표는 끝내주는 회사가 있어요. 야,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총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지난주에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가지고 어디 도망갔어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신용 상태 당연히 이제 급락하기 직전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적시성 있게 우리에게 알려줘야지만 우리 같은 투자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돈을 회수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판단을 나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기준, 즉 대부분 1년 주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 1년 전에 대한 상태만을 알려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재무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바로 재무분석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라면요, 기업 내부와 외부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한 요 경영분석은 현재 및 뭐다?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건 우리가 요뿐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역량도 같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재무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항목인 재무분석은 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 재무제표를 다시 가공해서 하는 분석 방법이 재무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재무분석은 당연히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갖춰야 돼요. 뭐 회계사 정도나 그런 정도로 이 재무제표를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다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기업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강도가 회계사 시험이나 재경관리사니 뭐 우리가 1년에 하는 회계 관련한 자격증보다는 훨씬 톤이 다운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준에서 이 재무제표를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페이지 박스 안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기업 활동을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자금을 투여해요. 돈을 기업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 돈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죠. 물건을 만든다든가 사람을 뽑는다든가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내다 팔겠죠. 내다 파는 데 있어서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 자금을 투여해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다시 생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 당연히 또 다른 자금을 창출하는, 다른 말로 하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업의 경영활동의 흐름이에요. 뭘로 본 흐름? 자금 흐름으로 본 기업의 경영활동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금의 흐름이 진행될 때 바로 요 일련의 과정, 돈을 들여와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했느냐를 뭔가 체계화된 장부거리로 만들어 놔야지만 많은 내부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그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재무와 관련된, 그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도표, 모든이라는 뜻이겠죠. 어이니까요. all입니다. all. 모든 도표들을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금 흐름으로 바라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앞서서 자금을 투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금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어떻게 투여하느냐?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면요. 기업의 주인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동업자를 얻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오거나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한 것과 대출을 받은 건 분명 자금을 우리가 끌어오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투자한 것은 나중에 돌려갚지 않아도 되지만, 물론 그 사람이 회수해 가면 그땐 줘야겠지만요. 대출 받은 것은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출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들여왔고, 그리고 그 자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부가 하나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이 재무상태표는 좌우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른쪽 대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 오른쪽 대변은 크게,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온 그런 걸 뭐라 부르죠? 부채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부채는 단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인 건지, 장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인 건지, 부채의 성격이 뭐 고정이자가 나가는 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정리를 해놓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축으로 이건 부채네, 즉 뭐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잠시 빌려와서 돈을 쓰고 있는 거네 라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이런 부채는 좀 더 쉬운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대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있는, 즉 대변에 있는 내용 중에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자, 자금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한 자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거를 회계용어로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야, 너희 회사 자본금 얼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돈 얼마나 꼬라박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돈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 주주라는 게 뭡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동업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 삼성전자에 뭐 주식 10만 주 가지고 있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난 10만 주만큼 그 삼성전자의 동업자인 거예요. 그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들과의 동업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주식을 뭔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서는 나는 계속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한 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투자한 자금들을 뭐라 부른다?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요, 저랑 같이 동업하실래요? 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돈을 들여오거나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형태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형태로 두 가지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물건들을 사거나 아니면 원재료를 사거나 뭔가 돈을 쓰겠죠.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쓰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산이 여기다 들어가요. 자산이요. 자산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부채와 자본을 들여서 무엇을 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가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파트 10억짜리 중에서 7억 원은 여러분 은행에 예금 통장이 있어요. 예금했던 금액이 있고 3억 원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내 자본금 얼마 있다? 7억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았다? 3억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뭘 산 겁니까? 내 재산은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10억을 산 거예요. 따라서 부채와 자본을 합치면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가 바로 나오는데, 그
한 내용을 자산의 관점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이해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재무상태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재무상태표는 특징이 여기에 일시가 나와요. 일시. 즉 하나의 시점을 딱 주는 겁니다. 야, 너희 집 지금 재산 얼마야?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 10억인데 예금 7억 대출 3억에 샀어. 그럼 지금 이 시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 집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러면 2월 달에는 아파트 가치가 7억 원이었다가 나중에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거나 그럼 뭘로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너희 집 재산 얼마니? 너희 집 자산 얼마니? 그랬을 때 우리 집 얼마 돼? 그런데 그럼 그거 다 네 돈 주고 샀어? 아니 대출 얼마 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시, 즉 특정 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 일시가 적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바로 이렇게 돈에 대한 이런 관점, 즉 빌려오거나 자신이 투자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개인도 아니라 기업에 이렇게 돈 쓰고 있는 것을 적으려면 아마 이 항목이 막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유동성이 안 좋은 것으로부터 하나씩 그렇게 기술해서 내려갑니다. 자, 유동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라 함은 우리가 회계 쪽에 얘기해서는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재산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역량, 바꿀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나는 갑자기 어떤 내 재산의 형태를 건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나는 당장 이 재산의 형태를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재산의 형태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갑자기 주식으로 바꾸려면 땅을 다시 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판 다음에 그 현찰을 들고 주식을 사야겠죠. 절차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또 매매가 그렇게 상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토지는 유동성이 어떻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현금 어떻습니까? 현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절차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바로 아파트 사면 되겠죠. 따라서 현금은 뭐다?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부터 비유동자산, 부채 역시도 유동부채부터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에 오타가 있었네요.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부채죠. 박스 안에 더 알아보기 안에 있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재무 상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동성을 얼마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유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분류되어 있는 내용들, 항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으로 봐야 될지 비유동자산으로 봐야 될지, 유동부채로 봐야 될지 비유동부채로 봐야 될지를 우리가 그 항목들 중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계정 과목들이 각각 유동성을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6페이지 해설 밑에 제가 재무상태표 주요 항목 세부 내용 이렇게 해놓아서 적어놓은 거 있죠. 유동자산으로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증권,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비유동자산에는 뭐 장기 대여금이나 설비자산이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목이 각각 어디에 집계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뭐냐 하면 지금 설명드렸던 재무 상태가 그러면 상태표가 1년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지에 대한 주요 개요 사항을 적은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써드렸는데, 자산 중에서는 공장도 샀을 거고요, 토지도 샀었을 거고요, 뭐 부품도 좀 사놨을 거고요, 뭐도 사두고 사놨을 거예요. 자, 그런 자산을 왜 사놨겠어요? 당연히 경영활동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경영활동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자기 돈이나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온 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내가 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서 구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걸 구비해 놓은 이 상태에서 뭘 하게 된다? 바로 경영활동을 수행을 해요. 뭘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써있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가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 경영활동 수행해 놓은 내용을 어딘가는 써놔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간단히 손익계산서라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 바로 경영활동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의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일단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온 그 자체의 금액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매출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입금된 그 자체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을 여러분들에게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의 매출액은 뭐다? 제가 500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500원 그냥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바로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은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분필 제가 500원 주고 팔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무 무에서 분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겠죠.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분필을 만들었을 겁니다. 즉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쓴 비용, 즉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 판매활동 과정에서 투여된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물건을 아니면 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구현해내는 데 투여된 비용이 매출 원가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것이 바로 뭐다? 그 회사가 바로 가장 주력 경영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필 하나를 할 때요. 제가 이거 분필 하나를 만드는데 400원 정도를 투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100원이구나 딱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분필을 팔기 위해서 어딘가 광고도 할 것이고 사람들 불러서 판촉물도 나눠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촉 비용과 관련된 것도 분명 우리가 주력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필 깨지면 안 되잖아요. 팔리기 전까지. 그래서 이 분필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 잘 저장할 수 있는 관리 창고를 만들어서 그걸 또 쓰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투여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또 있어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실 이 분필을 만들어내는 데는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들었는데 원가 400원 그게 끝인데 광고는 이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필을 잘 관리하기 위한 또 비용은 이걸 딱 만들어내는 것과 또 다르죠.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시 차감한 비용은 빼야겠죠. 이익에서 빼야지만 뭐가 나온다? 바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영업이익까지 나온 이 부분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손익계산서가 이 밑에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 기업이 가장 그 기업의 주력 업무, 즉 경영의 주력 업무를 통해서 주력 경영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까지만 쳐다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냐면 영업 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업 외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러시앤캐시나 특정 회사를 비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대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빌려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받았어요. 다시 돈을 받아보면서 아유 저번에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자도 돌려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다시 빌려주고 받아서 받은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내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겁니까? 저 분필 만드는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영업이익이 아닌 걸로 또 다시 집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영업외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돈을 빌려줘서 받은 배당금 또는 이자 이런 것들이 영업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이 비용은 이 분필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분필 공장을 해가지고 야, 나 이제 10억이나 생겼네. 그럼 이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놔봤자 아무 의미 없고 이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돈을 빌려줘야겠다 했는데 뭔가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거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냈다든가 아니면 외화로 바꿔놔서 가지고 있었는데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환차, 손을 경험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이익은 뭐 임의적으로 내가 돈을 외화로 바꿔놓은 그런 형태라기보다는요. 사실 외국으로부터 수출을 했었을 때 돈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외화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돈을 싹 바꾸는 순간 아이고 이런 세상에 환율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영업활동을 한 요 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밖의 내용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전 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방금 여기까지가 영업과 관련된 경영활동이라면 이 밑에는 뭐다? 영업 외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회사는 분필을 만들어서는 한 푼도 돈을 못 벌었어요.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와 자본을 어딘가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 회사 이익이 얼마야? 와, 그 회사 순이익이 많네 라고 해서 그 회사 분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경우는 그 회사 분필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영업활동으로 아무 이득을 못 얻고 있고 오히려 이 영업 외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는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여기 이득 찍혔다고 해서 그 회사 분필이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정보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어디에서 주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 보면 쉽게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전 순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뭘 빼야겠습니까? 법인세 비용을 빼야겠죠. 그 밖에 이제 중간 사업 이익이니 계속 사업 이익이니 이런 걸 더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는 일단 차지하고요. 법인세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순순히 세금까지 내고 났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뭐다? 순순히 이 기업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는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익을 거뒀으면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어요. 이 수익 창출은 당기순이익으로 결정된다 말씀했었고 마지막에 그럼 이 이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출 해준 사람에게 이자 줄 건 줘버렸을 것이고 투자한 사람은 이익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한 사람은 이자도 못 받는데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 바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생긴 이득을 각각 어떻게 활용했습니다를 따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주주들이 그걸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익이라는 건 회사에 남겨도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인데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자본 내용이 변할 수 있겠죠. 자본도 같이 변동되는 것도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다시 집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마지막 한 요인이 뭐냐 하면요, 현금 흐름표예요. 이 현금 흐름표는 어차피 따로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또 다른 단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재무 분석에서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재무제표라는 것이 재무상태표는 무엇이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무엇이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는지까지를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야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현금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3페이지까지 있는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지금 분절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얼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 끝내고요. 저는 다음번 수업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